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섭취와 근성장의 관계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에서는 일반인들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0.8g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운동 선수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하루에 체중 1kg당 1.6에서 1.8g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력과 근육의 횡단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단백질의 합성 속도는 운동을 한 후에 2~3시간 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고강도의 저항 운동을 한 후에는 48시간까지도 근단백질 합성 속도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운동 후에 손상된 근육의 재생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또 단백질 분해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여러분들 근육 성장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 강도에 따른 단백질 대사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항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의 증가는 1RM, 최대 근력의 약 70%가 될 때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하다가 그 이상의 강도에서는 운동 강도가 증가하여도 더 많은 근단백질 합성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대 강도 70% 이상의 고강도 훈련 후 근육량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는 게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다음에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10주간 실험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집단은 운동 전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습니다. 운동하기 전과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 집단은 아침과 저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이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 모두 저항 운동을 실시했다는 것은 같은 조건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섭취 시기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현저한 근육 성장을 나타냈다라고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언제 섭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운동은 똑같이 하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를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빅토리아 대학교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의 연구에서 과거에 저항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데 매일 운동을 한 후에 500ml의 탈지 분유를 섭취를 했고, 또 다른 집단인 통제 집단은
설탕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음료를 섭취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 후에 500ml 탈지 분유를 섭취한 여성 집단에서 더 많은 근육의 어떤 증가가 나타났고, 또 지방도 많이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지 분유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운동 후에 이 단백질 섭취를 이제 했을 때에 근육의 어떤 획득과 지방의 감소라는 어떤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에서 저항운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백질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 섭취하여 나타난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유청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게 했고요. 두 번째 집단은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유청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청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한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에는 이제 들어있는 단백질의 어떤 분포를 보면 유청 단백질이 한 20% 정도가 있고요. 또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카제인 단백질이 한 8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유에서 이제 뽑아내서 만드는 건데요.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 보면 이 우유에서 유청을 뽑아내서 만든 단백질이다.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농축 유청 단백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콩 종류에서 이제 뽑은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집단에서 이제 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높았는가? 유청 단백질 섭취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높았고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12% 근육이 더 많았고, 대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는 31%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육량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또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5년 미국의 템파 대학의 단백질 관련 이제 연구에서 유청 단백질은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또 근육량을 포함한 제지방 체중의 증가를 가져왔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0년도에 실시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과체중 남성 38명을 두 급으로 나눠서 12주간 이제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 식이요법, 저칼로리 식단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두 집단, 그러니까 이제 유청 단백질을 식이요법을 한 집단과 카제인 단백질 식이요법을 진행한 두 집단으로 나눠서 저칼로리 식단 처방까지 이제 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식이요법을 행한 집단에서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검증하려고 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제인 식이요법을 행한 집단이 유청 단백질 식이요법을 행한 집단보다 체중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운동을 행하는 집단의 연구에서는 이제 유청 단백질이 카제인 식이요법보다도 이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다고 얘기했죠. 체중 감소에서는 또 이제 카제인 식이요법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난 어떤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홍석주 박사님이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주제는 저항성 운동 중 단백질 보충제 기간이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IGF-1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입니다. IGF는 이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말하고요. 근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연구 대상은 휘트니스 센터의 남성 회원, 일반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이제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체중 1kg당 1g씩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에 입각해서 2~3시간 이내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이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입각해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한 것이죠.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요. 제일 밑에 이제 집단은 16주 동안 단백질을 아예 섭취를 안 한 집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이제 집단은 8주를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를 했습니다.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체중이 만약 70kg라면 70g을 섭취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16주 집단에게는 이제 16주 동안 운동과 함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한 것이죠. 이 CG는 이제 통제 집단 그룹인데요. 운동은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집단에 따라서 이제 이 근육량,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뭐 IGF-1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증을 하려고 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통제 집단이죠. 그 다음에 8주를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집단, 16주를 보충제 섭취한 집단입니다. 운동은 똑같이 이제 행했고요. 보면 뭐 사전에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전에의 근육량, 그죠? 근육량을 나타내는 거죠. 근육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1.28. 자, 8주 그룹 31.57, 16주 그룹 32.41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실험을 행하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보면 이 8주 이제 단백질 섭취를 안 했지만 통제 집단도 이 저항 운동을 행하기 때문에 근육량의 어떤 증가가 나타났죠. 그죠? 31.28에서 35.42. 자, 8주 그룹에서 보면 단백질 섭취 있죠? 31.57에서 36.47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16주 그룹에서는 32.41에서 37.70으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별로 이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16주를 가면, 자, 16주에는 이제 이 통제 집단 같은 경우는 35.42에서 35.72에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미묘한 어떤 증가는 있었지만 별 차이는 없다. 자, 8주 집단에서도 36.47에서 37.26 조금 향상이 되는데 이 8주 섭취를 했을 때보다 섭취를 이제 8주 이후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별 두드러진 어떤 증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16주 집단에서는 자, 운동을 이제 사전에 측정했을 때 32.41에서 37.70으로 증가했고 또 8주에서 16주에 갈 때도 39.87로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저항 운동 후에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근육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8주보다는 16주에 근육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문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성장 호르몬도 보면요, 성장 호르몬도 통제 집단도 보시죠. 0.85에서 2.18 증가를 했고 16주 때는 오히려 다시 감소를 하는 이제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이 8주 그룹에서도 1.81에서 2.33 증가했다가 다시 1.15로 감소를 했고요. 자, 16주 집단에서는 1.82, 2.80, 4.89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나타냈죠. 그죠? 이 테스토스테론, 근육의 합성에 필요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죠. 통제 집단에는 이제 별다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 보죠. 6.59에서 7.14 증가했다가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니까 6.34로 다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16주 집단에서 보면 5.46에서 7.44, 10.16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도 보면 통제 집단에서는 이제 이 259.50, 그 다음에 8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254.00, 그 다음에 16주에 보니까 268.62 이런 굉장히 적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주 집단에서 보니까 254.25, 299.12 이 단백질을 섭취한 기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단백질을 이제 끊었죠. 8주 이후에는 그러니까 273.75로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에 8주 동안 증가된 것보다는 이제 감소는 이제 물론 이제 8주 후에 감소는 됐지만 증가폭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이 단백질 섭취하기 전보다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6주를 볼까요? 집단은 277.12, 277.62 이때도 이게 증가가 여기서는 이제 이 16주 집단에서는 이렇게 크게 8주 동안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8주 이후에 16주에 가서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죠. 478.62 그죠? 478.62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운동의 어떤 효과와 또 저항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IGF-1 이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가 이제 운동 직후에 이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민아 박사가 2010년도에 수행한 연구인데요. 고강도 저항운동과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신체 구성과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남자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체중 1kg당 1.8g. 그러니까 아까 추천이 했죠.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규칙적인 운동 참가자
에게는 이제 1.6에서 1.8 정도 킬로그램당 권장량을 아까 얘기했는데 1.8g을 섭취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1일에 4번 섭취하겠습니다. 아침에 공복 시 빈속에 이제 단백질 섭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30분 전에 섭취하게 하고 운동 직후에 섭취하고 취침 1시간 전에 섭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권장량 전체 권장량을 4번으로 나눠서 이제 섭취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단백질 보충과 저항운동 집단. 이제 저항운동 하면서 단백질 섭취하게 했고, 한 집단은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운동만 이제 시킨 거죠. 단백질 섭취를 안 했어요. 보니까 이 체중의 어떤 증가를 볼까요? 사전과 사후 보면 72.73에서 75.01로 이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77.00에서 77.08로 별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해줬을 때 체중이 증가됐다는 것은 근육량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체질량 지수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근육량 보죠. 근육량이 57.45에서 60.14로 이제 증가됐죠. 그죠? 그러나 이 통제 집단 같은 경우는 60.33에서 60.76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체지방도 한번 볼까요? 체지방도 감소가 됐네요. 15.61에서 14.3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항운동 집단에서도 16.14에서 15.54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 실험 집단보다는 이제 적게 이제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과 저항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 근육량의 증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체지방도 이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체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가 있고 열량 섭취 감소로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의 식이섬유 등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식품 속의 단백질 함유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100g당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가 가장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34g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박씨 29g, 땅콩 26g, 아몬드 23g, 두부 8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가 식물성 단백질 100g당 가장 많은 34g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런 견과류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콩 이런 것들도 이제 골고루 섭취하면 여러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잘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볼까요? 뭐 바디빌더들이나 몸짱이 되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 먹는다고들 하잖아요. 저항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닭가슴살 안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닭가슴살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0g당 35g을 가장 많이 이제 닭가슴살이 이제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 등심이 21g이고요. 가격은 소 등심이 제일 비싼데요.
그런데 단백질 효율성에서는 이제 닭가슴살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어가 20g, 오리고기가 18g, 달걀이 11g입니다. 예. 달걀은 이제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기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그죠? 삶은 달걀이나 이제 계란 후라이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높은 순위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저항 운동을 정말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몸의 변화를 가져봐야 되겠다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음식으로도 충분히 이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지만 보다 뭐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단백질 또 음식으로 또 섭취하기가 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충제의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저항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위한 효과적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자, 두 번째는요. 단백질 합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이면 좋을까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은 점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